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함께 한번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늘 한반도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분단이 될 수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은 어떻고, 원인은 뭐고, 배경은 뭐고, 그렇게 분단이 돼가고 어떻게 됐는가,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이제 38선과 휴전선, 뭐 우리가 분단의 최초의 분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38선으로 알고 있는데 38도 선이 과연 분단의 선인가, 뭐 이런 의문점도 한번 오늘은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분단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먼저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한반도가 분단됐다 이러는데, 분단의 유형을 보면은 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분단의 그냥 지리적 분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됐죠. 이거는 국토의 분단, 또 지리적 분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남북한을 갈라놓기 위한 분단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갈라진 것은 바로 정치적 분단입니다. 양쪽의 지리적 분단에 국토가 이렇게 분단이 됐는데 정부가 세워짐으로써 실질적인 분단이 됐다 이거죠. 이게 바로 1948년 남한은 뭐 8월 15일 날에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완전한 정치적 분단이 됐고, 체제 분단 또는 정치적 분단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념과 사상이 다른 통치자 이념에 따라서 수동적 분단,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실질적인 분단이 이 당시에 이루어졌다. 즉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영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부터 완전히 정립이 되면서, 즉 우리가 주권을 38도선이라고 하는 주권을 우리가 갔는데, 거기에 영토에 있어서 38도선까지라고 하는 완전한 이 분단의 형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민족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과 53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휴전이 됨으로써 이념적 분단이 완전히 고착화되면서 민족이 완전히 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국가 단위로서 분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리적 분단의 책임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미소의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 한민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분단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단이란 일반적으로 국토의 분단을 얘기하죠. 국토 위에 살아가는 민족의 분단인데, 이 분단의 책임은 크게 네 가지의 책임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책임은 뭐 자강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일제에 뺏긴 조선과 대한제국의 책임이 가장 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분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제강점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조선과 대한제국의 책임이 1차적 책임이라고 하면, 2차적 책임은 당연히 우리를 식민지배를 해서 제국주의 야욕을 펼친 일본이 우리 분단의 책임은, 당연히 지리적 분단의 책임은 갖고 와야 된다. 오늘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얘기가 이제 바로 2차 책임과 3차 책임, 오늘 얘기의 주체가 됩니다. 즉 냉전 시대를 만든 미국과 구소련이 우리 분단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4차 책임은 분단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려던 반통일 세력, 즉 남북한이 38도선으로 분할 통치를 하게 됐지만은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쳐 갖고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댔는데, 그걸 모든 이 남북한의 정치 세력, 즉 북쪽에서는 김일성의 정치에 야욕하고 남쪽에서는 이승만의 정치에 야욕 때문에 이 4차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분단이 완전히 고착화가 됐다, 이렇게 책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리적 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정치적 분단과 민족의 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국통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분단이라고 하는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되 조선의 왕국이 1897년 10월 11일 날 끝나고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한제국에서 나라를 잃고
일제 강점기에 35년간 들어가게 되고 일제 35년간 강점기가 끝나면서 해방 공간에서 3년간 미 군정이 이렇게 또 통치를 하게 되고 미 군정이 3년 끝나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부분은 강점과 해방과 군정 요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부분들이 분단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분단을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는 조금 앞당겨서 그러니까 지리적 분단의 결정적 날짜는 1945년 8월 15일이죠. 근데 이 8월 15일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43년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43년도에 카이로 회담이 열리는데 이 카이로 회담에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1차 회담과 2차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진화의 장제스가 만나서 카이로 회담을 하는데 많은 부분이 있지만 다 얘기를 빼고 우리 한반도하고 연관되는 건 이때까지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인데 뭐라고 해야 돼? 특별조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독립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가 최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한반도가 독립이 된다. 이게 카이로 회담의 43년도에 최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카이로 회담에서 명확하게 한국을 독립을 시키는 걸로 해갖고 3개국이 모여갖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 회담인데 우리 카이로 회담이 국제적으로 최초의 한반도의 독립을 보장했다. 근데 이 카이로 회담을 보다 공고히 하고 명확하게 한 회담이 바로 포츠담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은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이 되기 한 달 전에 45년 7월 달에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회담인데 이때는 미국과 영국과 진화와 소련 4개국이 모여서 결정적으로 뭘 했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즉 바로 직전에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은 일본이 항복할 걸로 이미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회담의 기본 원칙은 이미 43년도에 발표를 했던 카이로 선언에 따른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반도를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국제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여기서 뭐 중요한 것은 일본의 주권을 한정한다. 일본을 항복을 하게 되면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4개 섬과 연합군이 인정한 그 부속 도서로 한정해갖고 일본의 주권을 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들을 식민 지배하던 것들을 원상복구한다. 이게 이제 이 포츠담 회담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점령 작전을 이달에 결정을 합니다. 이 7월 달에 점령 작전은 뭐냐니까 9월 이후에 몰락 작전을 하도록 돼 있어요. 몰락 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당시에 김구 선생하고 OSS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걸로 우리가 결정이 나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4개 점령 섬을 이렇게 점령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대로 갔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댔는데 이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대로 하면은 한반도는 분할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상황이 변화가 됐어요.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됐냐면은 미국의 핵무기를 그 사이에 7월달 이후에 핵무기를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실험을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지고 요때 중요한 게 4월 달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부통령이던 트루먼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여 자녀 인계에 대해서 취임을 하게 되니까 이 트루먼은 소련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얄타회담 이후에 동아시아의 소련 영향력이 커지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어떤 제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류가 민주사회에 이렇게 흘렀다. 이게 이제 가는데 지리적 분단은 해방과 함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해방 이전에 결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걸로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해방이 되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8월 15일 이전에 8월 10일 날에 이 38선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는 한번 이 상황 일지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시계열적으로 일지를 훑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45년 7월 26일 날 아까
보쌈 선언을 한다 그랬죠. 이게 가이로 선언,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합의를 해갖고 독립을 시키는 걸로 결정을 본 게 가이로 선언인데, 보쌈 선언을 7월 26일에 결정을 해갖고 일본의 민주화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 정치가들은 이를 사실 묵살을 하죠. 이게 보쌈 회담을 해갖고 일본 항복하고 빨리 이제 해라 했는데 일본은 그걸 묵살합니다. 자, 이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45년 8월 6일하고 9일에 이거 말을 안 들으니까 민주화를 요구를 했는데 보쌈 선언을 안 받아들입니다. 일본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때 미국이 핵무기를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갖고 6일과 9일 날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폭탄 투하를 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살상 목적으로 핵무기가 사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없어요. 최초의 사례이면서 최후의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항복을 결심을 하죠. 두 방을 맞고 난 뒤에 항복하지 않으면 몰락작전을 통해서 일본 본토를 점령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항복을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항복을 너무 일찍 했다. 조기 항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한반도가 분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8월 6일 9일에 두 방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8월 8일 날에 비로소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소련이 8월 8일 날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이 모든 상황이 다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소련은 뒤에 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저쪽에서 독일하고의 이 전쟁에 치중했지 동아시아에 관심이 없었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다 이겨놓은 전쟁에 대해서 8월 8일 날에 젓가락만 얹는 형태로 여기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전역을 8월 8일 날 점령을 해버리고 8월 9일 날에는 나진 선봉까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급해졌죠. 왜? 미국은 필리핀하고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되게 한 600마일 정도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나진 선봉까지 8월 9일 날 들어오니까 금방 이 부산까지 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일본이 이용을 하는 거죠. 빨리 한반도를 분할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소련이 어디까지 내려온다? 부산까지 바로 내려온다. 이렇게 들어가서 8월 13일 날은 청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383 이남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선을 긋고 그 사람들 다시 이 소련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뭐 그 당시에 작전도입니다. 이건 뭐 저 소련 말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느 부대가 어디로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형태가 이 지도인데, 일본 제국이 소련이 만주작전을 펼침으로써 일본 제국이 항복을 하고 만주국하고 몽간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고, 만주 내몽과 한반도 북부가 소련 군정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일본은 다롄 조차지를 이걸로 통해서 상실하게 됩니다. 사할린 쿠릴열도 전역이 일본 영토로 기속되는 게 바로 8월 8일 날에 대일본 전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주작전에 대해서 8월 8일 날에 이렇게 결정을 보고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은 상당히 많이 바뀐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8월 8일 날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니까 8월 10일 날에 들어서 일본은 은밀하게 미국에다가 항복 의사를 전달합니다. 우리 항복하겠다. 일본은 죽어도 깨나도 소련한테는 별로 항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국한테만 항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8월 10일 은밀하게 미국의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8월 14일 날에 일본 쇼와 천황이 포츠담 회담을 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하고 8월 6일, 8월 9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거는 뭐죠? 보쌈 회담을 거부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원자폭탄을 투하를 한 거고, 원자폭탄을 9일까지 나가사키하고 다 얻어맞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항복 안 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8월 10일 날에 항복 의사를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8월 14일 그 조건을 걸죠. 이쪽에 그 연합군에서 이렇게 조건을 걸고 일본도 조건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복을 하겠다. 뒤에 좀 더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포츠담 회담은 14일 날에 수락을 하고 15일 날에 일본은 종전 선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뭐 8월 15일 날에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8월 15일 날 항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복은 9월 2일 날에 했죠. 그 8월 15일 날은
종전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항복 의사는 8월 10일 날에 전달을 하고 8월 15일 날에 종전선언을 하고 9월 2일 날에 일본이 항복을 하죠. 포탐 선언에 대해서 즉시 발효를 한다 이렇게 하고 1868년 1월 3일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성립된 일본 제국. 여러분 일본 제국하고 일본국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는 일본 제국입니다. 그게 이제 1868년 1월 3일에 메이시 유신이 일어나면서 일본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일본 제국은 성립일로부터 77년 만에 붕괴가 됩니다. 이 항복을 9월 2일 날 항복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붕괴가 되고 전황을 기축으로 하는 일본 제국에서 일본국 헌법과 미일 안보 조약에 기축을 하는 일본국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 일본이 뭐 메이지 시대 한 나라가 계속 내려온 게 아니라 일본 제국이 77년간 운영을 하다가 항복을 함으로써 일본국이 되고 일본국은 다시 1951년도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그 날짜 기억 못하겠는데 요때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즉 미군정으로부터 즉 우리는 미군정으로부터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죠. 그래서 주권국가로서 되는데 일본은 51년 1월 달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독립국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40월 9월 2일 날 일본 외무대신이죠. 시게미츠 마모루가 USS 미주리 함에서 항복 문서에다가 서명하는 겁니다. 일본의 이 항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일본 8월 10일 날에 항복 의사를 아까 전달한다고 했죠.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은 스위스와 스웨덴 공사관을 통해서 연합국의 보쌈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항복 의사를 표현을 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근데 일본의 요구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일본의 유일한 요구 조건은 전황의 통치권을 그대로 보존해달라. 이거를 이제 하나를 조건으로 걸고 그 외에 모든 걸 항복하겠다라고 해갖고 스위스하고 스웨덴 공사관을 통해서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연합국은 결정을 보는데 최종적으로 일본국의 정부의 형태는 보쌈 선언에 준하여 일본 국민의 자유를 표명하는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전환제 폐지 여부에는 확정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답장을 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항복을. 단지 너네가 요구하는 전환 통치권 보존 관계는 정확한 답변을 안 합니다. 이에 대해 8월 14일 날에 일본은 이거를 받아들이고 천황이 보쌈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8월 15일 날에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38선이 이제 제정이 되는 거는 아까 이제 8월 10일 날에 이제 항복 의사를 그하고 38도선의 제정 목적은 소련이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결정을 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니까 8월 8일 날에 참전을 결정을 하고 소련군은 만주를 통해서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8월 9일 날에 이미 낮은 선봉까지 들어오고 8월 13일 날은 청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이 봤을 때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부산까지 금방 밀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중간선에서 적당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38도선으로 할 것인가 39도선으로 할 것인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하죠. 전쟁성 작전군 전략정책단장의 링컨 준장이 이거를 결정을 하는데 자기 직계 부하이던 본스틸 나중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은 거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딘 러스크 후에 미 국무장관을 지내죠. 이 두 사람이 대령이었는데 이 대령을 통해 갖고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 바로 링컨 준장이 자기 방에 있는 한반도 지도를 쭉 보고 어떻게 선을 걸어야 될 것인가 보다가 가장 가운데로 보이는 38도선을 지정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링컨이고 이게 본스틸이고 이 사람이 주한미 사령관을 지냈어요. 또 딘 러스크는 너무나 잘 알죠. 미 국무장관을 하던. 그렇게 해서 38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38도선이 제정되는 그 시대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이게 여기에 의해 갖고 이제 결정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일본 전쟁 지휘부에서 소련군에 대한 소련 방위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8월 10일 6시를 기해 조선 주둔 일본군 제17방명군을 관동군 전투 서열에 예속하라 이렇게
작전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사령관은 일본군 사령부에다가 다시 소련군이 조선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미군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한 조선 주둔 일본군은 소련에 항복할 거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소련군이 내려온다. 미군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소련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일본군 사령관이 사령부에다가 이 전문을 보낸 거예요. 이 전문을 보냈는데 이 전문을 가로챘어요. 이제 우리 전쟁하다 보면 이제 암호 이렇게 해독하고 하잖아요. 미군이 이걸 가로채갖고 해독을 해보니까 큰일 났거든. 이게 지금 아까 미군이 쳐들어오지 않는 한 조선 주둔 일본군은 소련군에 항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암호를 해독해버린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큰일 났잖아. 이게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일본군은 소련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주둔군 사령관이 소련군에게 항복하여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 점령하여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38선을 근 겁니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호 해독 하나가 38도선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급속하게 38도선에 남하 저지선으로 하고 38선을 그어버렸다 이렇게 보고요. 이 38선을 왜 38선으로 그었느냐. 아까 링컨 준장이 지도를 보고 했다는데 그 지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38도선은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이고 미국에 봤을 때 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서울과 인천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이 바로 37도 34분이니까 38선 밑에 있고 또 주요한 항구가 바로 인천이 37도 30분. 그러니까 모두가 38도선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38선을 그어도 되겠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에 38도선까지만 내려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38도 이북으로 물러나면서 38도선이 경계선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이 제안을 하고 소련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원래 분할선은 39도선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투적으로 39도선은 평양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인데 미국이 그걸 제안을 하려고 하다 보니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우려해갖고 38도선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당시 미군은 어디에서 600마일 거리에는 오키나와하고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진입을 하는 건 어렵다. 8월 13일 날 이미 청진까지 내려왔으니까 부산까지 내려가는 건 2, 3일이면 내려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워낙 시기적으로 급해 놓으니까 38도선을 잘라갖고 남하 저지선을 만든 게 바로 38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항복의 전개 과정은 45년 8월 10일 저녁에서 11일 새벽, 이게 핵심적인 중요한 시간인데, 북위 38도선 이북의 일본군은 소련군에게, 이남은 미군에게 항복하라 라고 하는 골자로 하는 일방명령 1호를 초안을 만듭니다. 이 8월 10일 날에 이미 이 초안이 나온다 이거죠. 뭐라고요? 38도선 이북은 누구한테? 일본군은 소련한테 항복을 하고 이남은 미군한테 항복을 하라. 즉 다시 얘기하면 38도 선이라는 게 그 당시에 분단선의 의미가 뭐냐면은 일본이 누구한테 항복을 하느냐, 항복의 주체를 가르는 하나의 선이 38도 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반명령 1호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일본의 항복선언에 따라 미군 합동참모부가 작성해서 트루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연합국 총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가 일본군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일본군이 연합군에 누구에게 항복을 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누구한테 어떻게 항복을 하느냐.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이북은 소련군한테 항복을 하고 이남은 미군한테 항복을 하라. 이게 38도선의 의미입니다. 우리만 모르게 우리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은 이미 해방 전에 항복을 결정하고 이 시기에 한반도 분단까지 결정을 하고 일본이 누구한테 어떻게 항복을 하느냐가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일본은 본토에 원래 들어가갖고 본토에서 항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반도
최초에 있는 일본군을 이렇게 분단을 통해서 항복의 당사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 일반 명령지 1호라는 게 뭐냐니까 일본군 항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일반 명령. 이게 최초의 이제 우리 분단의 최초의 국제법에 나오는 일반 명령 제1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뭐 이거 잘 모르고 있죠. 여기 보면은 만주를 제외한 중국, 대만, 북위 16도, 이북,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의 모든 일본군 선임 지휘관은 누구한테? 장개석 장군한테 항복한다. 이게 일반 명령 1호가 항복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 한반도가 나오는 거예요. 몇 주에 2에 나옵니다. 그래, 뭐 또 한번 읽어드리면은 만주와 북위 38도 이북의 항국, 그리고 남부 사하리 모든 일본군 선임 지휘관은 소련 극동군 사령관에 항복한다. 그 다음에 뭐 안다만 제도, 니코바르 제도, 미얀마, 타이, 북위 16도 이남의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말레이, 보르네오 쭉 여기는 동남아시아 연합군 최고 사령관에게 항복한다. 그 다음에 일본군 보령 섬과 오키나와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 및 태평양 섬들의 모든 일본군 선임 지휘관은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항복한다. 자, 이 항에 나옵니다. 대본영은 일본 본토에 있는 군 사령부를 얘기합니다. 그 선임 지휘관들, 그리고 일본 본토와 부속 도서 북위 38도 이남의 한국과 필리핀의 모든 일본군은 누구한테 항복한다고요?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에게 항복한다. 이게 일반 명령 제1호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38도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북은 극동군 사령관에게 소련군 항복해라. 그 이남은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에 항복해라. 이게 일반 명령 1호로 나감으로써 우리는 분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8도선은 항복을 하기 위해 주체 선정을 위한 공간적 개념을 만들기 위한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분단선이라는데 실제 분단이었죠. 그래서 확실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정치 세력이 들어섬으로써 완전한 분단이 되는 거죠. 사실 이때의 38선의 분단은 이 당시에 45년도 이건 지리적 분단이에요. 이 지리적 분단은 아까 그 항복을 하기 위한 주체 선정을 위한 공간적 개념을 만들기 위한 선에 불과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한테 우리가 이제 항복을 하는데,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대해서 뭐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면은 태평양 전선에 일본과 결전을 하는데 최고의 치열했던 거죠.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83일간의 전투를 해갖고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이 오키나와의 그 부대가 존속을 하는데, 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지금도 있죠. 지금 여러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사령부, 이게 바로 이때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이 방패막이를 해갖고, 일본군은 옥새전투라고 그래요. 일본 그 오키나와 주민들, 여러분 육구족 잘 알잖아요. 그 육구족을 방패막이로 세워갖고 이 옥새전투를 해갖고 미군도 큰 희생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일본군 7만 7천 명 전사하고 오키나와 주민 14만 9천, 한 15만 명 전사하고요. 미 군사자도 14,000명 정도 전사하고, 영국군도 82명 전사하고, 이때에 우리 징용과 위안부들이 엄청 이쪽에 많이 나가갖고 한 10,000명 정도 가량이 사망하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사태가 이 당시에 벌어졌던 거예요. 오키나와를 군사적으로 점령, 오랫동안 직접 통치를, 오키나와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을 51년도 1월 달에 독립을 시켰다고 했잖아. 독립을 시키는 동시에 이 오키나와는 독립을 안 시켰습니다. 오키나와는 미국이 계속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사실이, 이 당시에 오키나와, 그게 72년인데요. 72년 5월 달까지는 오키나와에서 동경 가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비자 받아요, 비자. 애국 나갈 때 비자 받잖아요. 애국 나갈 때 비자 받듯이 72년도까지는 비자를 받아야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72년 5월 15일에야 일본에 반환을 시킵니다. 이때 처음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년도에 미국이 뺏어갖고 갖고 있다가 72년도에 반환을,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이 일본 본토를 가려면 비자를 받고 여권을 소지해야지만이 일본 본토를 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키나와는 뭐 오랫동안 중국과 조선, 일본 사이에 조공무역하고 중개무역을 하던 데고, 뭐 이 다 빼고요. 육구족이 사는 곳인데, 이 육구족은 지금도
독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약 전체 인구의 약 2%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독립을 지금 주장하는데,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이 국가 분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도 국가 분열이 되는데 이게 바로 육구족이 중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육구민족은 독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이 결국은 이게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몰락작전을 통해서 본토에 들어갔다고 하면 상황이 다 바뀌었을 텐데, 이게 일본이 조기 항복을 합니다. 8월 14일 날에 결정을 완전히 보고 8월 10일 날에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14일 날에 전황이 결정, 그 15일 날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이렇게 조기 항복을 함으로써 한반도 운명이 비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가 분단이 됩니다. 원래대로 누가 분단이 돼? 일본이 분단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그 독립운동 진영의 운명에도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이 조기에 항복을 함으로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알아볼까요? 중국에 있던 김규식, 지청전, 김원봉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강복군은 미국의 지원 아래 국내 침투 작전을 계획을 했죠. 진공작전 좀 잘 알잖아요. 이 조기에 항복을 하면서 이게 무산이 돼버립니다. 만주에서 싸우던 김일성, 최용건, 김책 등 항일 빨짓한 세력도 소련 하바롭스크 근교 야영에서 훈련하며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댔는데 이것도 결국 무산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연안을 비롯해 공산당 해방구에서는 김두봉, 무정, 최창희, 박효삼 등이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 의용군이 만주를 거쳐 국내에 그 진격할 날을 고대하면서 일본에 진격하려고 하는데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무산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여운형의 중심이 된 건국동맹이 일제 패망을 앞두고 해외 세력과 연대해서 반일 항쟁을 펼칠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중들 결정적인 그날을 생각 봉기를 꿈꾸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세력으로 보면은 중층에 있던 김구 세력과 만주 쪽에 있던 김일성, 최용건, 김책 세력과 연안 중국 연안의 공산당 해방구에서 활동하던 김두봉, 무정, 최창익 이런 어떤 독립투사들하고 국내에서 여운형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해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조기에 항복을 함으로써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8월 15일 날에 결국 일본 내적으로는 항복인데 공식적으로는 전쟁 종식을 선언을 하게 되는데, 해방의 타이밍을 결정한 것은 두 발의 원자폭탄이다. 두 발의 원자폭탄이 이제 결국 해방을 결정하게 돼 있죠, 타이밍. 6.19과 9.1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일본은 8월 10일 천황제 존속을 조건으로 아까 항복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했죠. 8월 13일은 연합국 측은 천황제 존속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 천황제, 그래, 너네 계속 천황제는 네가 유일한 그거니까 받아들일게. 이래서 이 조건을 거는데, 조건만 잠깐 본다면 천황과 일본 정부의 통치 대권은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휘 아래 둔다. 천황제를 승인을 해주는 대신에. 두 번째는 천황은 일본 정부와 일본 군대 본영의 항복 조항의 서명에 권한을 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천황은 모든 일본 군대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고 무기를 인도하여 항복 조건의 실시를 위해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요구에 따르도록 즉각 명령을 내려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천황제는 존속시키고 항복을 받아들이겠다. 이걸 이제 13일 날, 10일 날에 이제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일본은 다음 날 14일 날 오후 11시에 모든 조건을 수용을 합니다. 이 조건들을 수용을 함으로써 다음 달인 8월 15일 천황이 전쟁 종식을 선언을 하고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국제형 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슨 우리 민족끼리 내전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나누려고 했어요? 아무 관계도 우리는 없어요. 그냥 우리 가만히 있다가 그냥 분단이 된 거예요. 우리랑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수동적 개념에서 이런 걸 국제형 분단이라고 하는데, 이 분단은 본스키라고 러스크 두 대령이 38선을 경계로 한 미국, 소련, 양국이 한반도 분할 점령안을 건의를 했고, 미 정부 차원에서 채택을 트루먼 대통령이 채택을 했고, 영중소 3국이 이 채택을 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일반명령 1호에 의해서 아까 일반명령 1호 들려줬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메가더 사령부에 하달을 합니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분단이 됐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비롯됐고 2차 세계대전 종결 과정에 나타난 강대국 정치의 산물이다.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소련의 야심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정책이란 국제형 분단으로 일단 규정을 합니다. 스탈린은 이후에 이제 8월 15일 38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때 사실 스탈린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즉 여러 가지 조건이란 쿠릴 열도 홋카이도 사린을 일본 점령지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미국이 다른 거 다 들어주는데 홋카이도는 안 된다. 이래서 홋카이도만 빼고 쿠릴 열도하고 사린은 갖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스탈린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즉 왜 받아들이게 되니까 스탈린은 얄타 회담에서 기본적으로 합의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은 뭐 스탈린은 일본 본토에 점령하고 들어가게 되면 홋카이도를 또 그때에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쿠릴 열도하고 사린만 갖고 가는 조건으로 이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일반 명령 1호가 발동이 되고 그 일반 명령 1호에 의해서 38선 이북은 그쪽에 항복을 하고 이남은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항복을 하는 그런 그게 된다. 이때의 이후에 바로 국제적 냉전이라고 하는 우리 냉전 시대 얘기 만들었죠. 냉전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런던 예상회담에서 냉전이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전승국인 미국과 영국과 소련, 중국, 프랑스 예상들이 모여서 전후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냉전이 나오는데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련이 그 동북권에 있는 위성 국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얄타 회담이 입이 아니냐.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소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뭐라고 하니까 야, 왜 이탈리아하고 일본은 우리가 단독으로 먹느냐. 이러니까 이 소련은 동북권을 위성국가로 만들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은 미국이 독점하는 데 대해서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양 진영이. 이게 이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눠져 갖고 이후에 약 한 40년, 50년 가까이 이 냉전 체제가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었다. 세계 질서는 소련과 미국에서 냉전 체제에 돌입을 하게 되고 이 한반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두 개의 국가에 의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한 발짝 들어가서 보면은 왜 우리가 분단이 됐느냐라고 따져보면은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우리 운명을 가는 건 실제 원자폭탄이죠. 그러니까 1945년 7월 16일 날입니다. 미국 뉴멕시코 사막에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를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포츠담 회담에 참석하고 있던 트루먼 대통령한테 포츠담 회담이 열리고 있던 시기예요. 그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트루먼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어떤 전형적인 인사로서 이때부터 뭐 몰락작전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상황이 바뀌니까 이게 전체 이 세계 질서가 바뀌는 게 바로 이 실험이다. 이게 원자폭탄 개념은 39년 8월 2일 날에 천재 물리학자 잘 알죠? 아슈타인에 의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미국이 독일보다 앞서 원자폭탄을 제조해야 된다고 권유한 데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걸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과학자들 약 4,500명이 매달렸고 약 2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이 돼갖고 실험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2달 정도 앞서서 많이 완성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련군은 대일 참전을 안 하게 됩니다. 두세 달만 앞서서 이 원자폭탄이 초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럼 소련이 그 원래대로 하면 이제 독일은 45년 5월 8일 날에 항복을 받죠. 독일 항복을 받고 소련은 뭐라고 해요? 얄타 회담에서 독일 항복 후 3달 뒤에 참전하겠다 이래 됐다면 그럼 만약 두세 달만 앞서서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면은 대일 그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대일 선전포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뭐 내려오고 자시고 없이 그냥 미국이 우리를 단독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뭐 이 분단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한 두세 달 늦게 완성이 됐다면 한반도는 소련 수중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았다. 역사에 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은 만약이 있다면 그렇다.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한반도하고 해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8월 15일에는
원자폭탄이 만들어낸 날짜입니다. 8월 15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든 뭐 미국 소련이 만든 게 아니라 원자폭탄이 7월 달에 만들어져가고 8월 6일 날 9일 날 내가 너네 이쪽에 포스담 선언을 받아들여 이러니까 일본이 못 받아들여 이러니까 알았어 빵빵 터뜨리니까 8월 10일 날에 항복 의사를 밝혔고 14일 날에 완전 수용을 해갖고 8월 15일 날이 바로 원자폭탄이 만들어낸 날이에요. 한국은 해방은 갑작스러운 상황이죠. 뭐 재밌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 8월 15일 날에 임시정부 수반의 김구는 뭐라고 얘기해? 김구 선생은요, 항복 소식을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다. 개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본의 진짜 진공작전과 몰락작전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일본군을 없애버리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독립을 맞이할 수 있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이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임시정부가 꿈에 그리던 해방군의 국내 진입 작전이 일제 항복으로 무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이 곧 해방 조국에서 권리 주장이 여의치 않게 되는 걸 우려했다. 즉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랑 상관없이 해방이 됐으니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이걸 되게 우려했고, 함석헌 선생은 뭐라 그러니까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도당의 우두머리였던 그 박헌영 알잖아요. 대중적 반전투쟁도 이루지 못한 채로 8월 15일 아닌 밤중에 잘시루떡 받은 격으로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아쉬워. 많은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아쉬워했어요. 이 당시에. 386 정신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리영희 선생 알죠? 이번에 해방의 소식을 듣고도 어쩔 줄 모르고 엉거주춤할 뿐이었다. 미국의 소리를 역시 방송을 통해서 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일본의 패망과 조국의 해방이 머지 않았다. 이미 이렇게 역설을 했고, 이건 8월 16일 미국에서 귀국을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되고 10월 16일 날에 미국에서 귀국을 했고, 소위 빨치산 영웅 김일성이 평양에 나타난 것은 10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6일과 10월 14일에 각각 김일성과 이 이승만이가 나타나고 각자의 야욕에 의해서 정치적 욕심에 의해서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분단이, 그러니까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한반도는 그 어느 누구도 8월 15일을 주체적으로 맞이하지 못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해방은 느닷없이 다가왔다.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전쟁 종식 선언이 있었음에도 그날 오는 의외로 조용했다. 왜?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다가오니까 이게 뭐 해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준비한 사람들을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여운형 잘 알죠? 건준을 구성에 민첩하게 활동한 여운형. 뭐 이 해방 공간에서 여운형과 송진우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운형은 8월 16일 날 정오에 희문고등학교에 모인 5,000명 군중 앞에서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건준이 조직이 됐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이날 전국 형무소에서 1만여 명의 정치범들이 석방이 되죠. 여운형의 발빠른 행보는 사실상 조선총독부와 합작품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도 뭐 이렇게 논란이 좀 많이 있는 쪽이죠. 마지막 총독, 조선 총독이었던 육군대장 아베 노부유키, 이게 이제 8월 10일 날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8월 11일 날에 항복 교섭 소식을 듣고 서류를 전부 소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새로운 점령 사령관이 미국의 하지 중장이 올 때까지 응급 조치를 강구하는데, 핵심은 일본 군인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과 평화적으로 철수를 해갖고 일본 본토로 돌아가느냐였어요. 그래서 요 내용에 의해서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조선 총독부는 송진우한테 이걸 맡아달라고 매달립니다. 근데 이 송진우는 치안주재 협력을 설득했으나 거절합니다. 송진우 안 된다. 거절을 하고 그 대안으로 13일까지 안 하니까 14일 날에 대안으로 여운형을 사실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은 8월 14일 초저녁 일본 천황이 다음날 항복을 선언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듣고 15일 아침 8시에 정무총감
또 유사쿠 있습니다. 관저에서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평화롭게 철수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보고 대신에 모든 이 인수인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모든 정치범 석방, 3개월분 식량 제공, 치안 유지 및 건설 사업에 대한 불간섭 등 조건으로 치안 유지를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다음 날에 이제 건주는 그날 밤에 급조가 됐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1944년도 8월 달에 44년도 해방이 되기 1년 전에 여운형이 뭘 만들죠? 조선 건국동맹을 만듭니다. 조선 건국동맹 조직을 일본의 항복을 8월 14일 날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급조를 합니다. 여운형은 송진우에게 제휴를 하자고 타진을 했어요. 같이 이거를 끌고 나가자 했는데 이 송진우는 끝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16일 날 엔도는 여운형의 미군은 이게 이제 역사를 또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가짜 정보는 아닌데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엔도 유사쿠가 뭐라고 하냐? 엔도는 여운형에게 뭐라고 하니까 부산, 목포 이하 지역만 미군이 점령한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물론 뭐 이게 그 가짜 정보를 준 건 아니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준 거죠. 나중에 이제 나머지 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할 거다. 그러니까 목포, 부산 라인 이하만 미군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로 나중에 판명이 되지만 이 한마디는 여운형의 정치 행보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여운형은 그 전날에 다 알았으니까 미군은 목포, 부산 밑쪽으로만 이쪽으로는 소련군이 다 이렇게 먹는구나. 이렇게 알았으니까 여운형은 박헌영하고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9월 6일 날에 뭘 하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 내에 정식적인 최초의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됐는데 9월 7일 날에 하지 중장이 이걸 없애버리죠. 그런 어떤 게 그래서 김성수와 송진우가 이끄는 한국민주당 9월 8일 날에 발기인 성명을 마치고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송진우가 이제 아주 여운형을 디스합니다. 여운형을 정무총감 경기도 경찰부장으로부터 치안 유지에 협력 위촉을 받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탈취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나선 일본 제국의 주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독립운동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가는데 뭐 받은지 안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한국민주당은 공식적으로 9월 8일 날에 발기인대를 하는데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임시정부에 있는 긴구 세력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공식 입장이다 보니까 여운형은 그 이후부터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해방을 준비한 자들 중에 35년 식민 지배라는 질곡은 밀소 분할 점령이라는 새로운 시대론으로 이어졌는데 건주는 뭐라고 해야 하나 8월 28일 날 선언문에서요. 이 여운형이 이끄는 건주입니다. 일시적으로 국제 세력이 우리들을 지배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도와줄지언정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잘했죠. 반대측에 있던 한국민주당이 송진우가 끌던 한국민주당도 한국은 군정 단계의 훈정기를 갖지 않으면 치안을 유지할 수 없으며 또한 한반도 전체의 적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정세 인식을 피력을 했는데 이 얘기는 좌우 공이 독립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미 예측을 했던 거, 시인했던 거예요. 자력으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력으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었다는 주체적 요인에 한반도 지정학적 이치라는 운명적 요인의 복합작용에서 나타난 불운이다. 이렇게 보고요. 해방은 독립이 아니었다. 한국 현대사의 성찰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바로 일본이 USS 미주리 하면서 항복하던 거고요. 원래대로 하면은 이 얘기는 옛날에 한번 했기 때문에 짧게 그림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45년 7월 달에 미 육군 작전국에서는 이렇게 분할을 그러니까 일본과 식민 지배를 하던 한반도를 한데 묶어갖고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사실 8월 13일 날에 미 국무부에서는 일본 본토만을 5개의
이렇게 분할 지배하는 걸로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냉정주의가 형성이 됐는데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의 멸망이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부터 시작이 돼갖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한반도 공동 관리했다. 신탁에 반대했다. 이 얘기 좀 이따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이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 분단이 결정이 나는 게 이제 이승만과 이 김일성 양쪽 세력 다 정책 야욕이 있다 보니까 통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38도선의 의미는 그냥 항복을 하는 공간적 개념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게 양쪽에서 둘 다 정부를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인 분단이 이루어졌다. 정권을 취득하려는 동일한 인물이었다. 이승만은 미국, 김일성은 소련을 이용해가고 신탁 통치에 찬성을 했다. 김구는 반대했고 민족주의 신탁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미국은 동남아에서 일본이랑 처절하게 싸움이 계속 이 당시에도 됐고 징하게 달리는 원숭이에 질려서 원자 폭탄을 결정을 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당시에 사실 신탁 통치를 찬성을 했으면은 사실은 통일인데 제가 이거 조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신탁 통치는 이승만도 반대했고 김일성도 반대했고 김구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안 받겠다.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신탁 통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 뒤에 이거 나오니까 다시 한번 뒤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미소 공동위원회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계획을 했죠. 이 분할 통치는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분할 통치를 했댔는데 이거를 결국은 뭐 모스크바 상상회의에서 나중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유엔의 결정에 따른 남한 총선거 이후 남한과 북한 각각의 정부를 결국은 수립을 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지는 이 선이 이게 된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일본 분할 식민통치, 한반도의 분할 식민통치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전범 패전국 독일이 분할이 됐죠. 그럼 당연히 일본이 분할이 돼야 되죠. 루즈벨트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루즈벨트가 4월 달에 죽습니다. 뭐 그 얘기 한번 일본은 독일처럼 나누어 점령을 할 계획이었죠. 루즈벨트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반도는 분할 안 됐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일본 4등분해서 통치할 계획을 가졌고 연합군 사이에서 전범 국가를 분할 점령한다는 원칙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정하고자 스탈린은 홋카이도를 붉은 군대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죠. 앞에 나왔던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트루먼이 틀어버리죠. 비위를 건드릴까봐 마지막 그 계획을 포기하고 일본이 연합군에게 분할 점령이 되었다면 전후의 세계와 한반도의 운명은 매우 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4월 12일 날에 루즈벨트가 죽었는데 루즈벨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한반도는 분할이 안 되고 일본 본토가 분할이 됐을 거다. 루즈벨트는 그렇게 또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4월 12일 날에 루즈벨트가 죽음으로써 트루먼이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이렇게 한반도가 분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8선은 사실 분단선이 아닌 일본 무장 해제와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설정된 선이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이 이후에 남한과 북조선이 양쪽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실질적인 정치적 분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선이 왜 고정의 분단선이 되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제 다음번에 한번 다뤄야 될 얘기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하나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38선이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북은 소련 한대 항복, 점령군 한대 항복을 하고 여기는 미 태평양 함대에다 항복을 합니다. 남한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이릅니다. 45년도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되고 12월 달에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 외상들이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외상이 모여갖고 한국 문제를 비롯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를 협의를 합니다. 한국의 신탁 통치를 전해줬고 반탁과 찬탁 운동으로 커다란 파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스크바 협정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모스크바 협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해방 항복을 누구한테 하느냐 공간이 38선인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영국은 합쳐갖고 신탁 통치를 해서
이거를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주자. 이게 모스크바 3상 회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협정의 내용을 보면은 한국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신탁 통치에 관해서 협의한다. 대일 정책의 최고 의결 기관은 11개국으로 된 극동위원회 설치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보세요. 한국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남북한은 항복을 받는 38선언 규정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의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2주 이내에 구성한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미소 영중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안을 협의한다. 이게 물론 미국은 30년을 주장했어요. 30년 신탁 통치해야 된다. 이러는데 소련은 5년으로 하자. 이런데 결국 5년 안이 결정이 나갔고 모스크바 협정을 맺는데 5년만 신탁 통치를 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복을 받기 위한 38선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양쪽이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해갖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 신탁 통치 이후에 정부가 수립이 됐으면 우리는 분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분단은 단순한 지리적 분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정치인들은 신탁 통치와 반탁 통치를 이렇게 양분돼 갖고 많이 싸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은 지리적 분단 그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완전한 분단은 38선 이남과 이북의 양쪽의 정치 세력들이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완전한 실질적 분단이 된다. 이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민족적 분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분단의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통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리적 분단과 더불어서 정치적 분단, 민족의 분단 이 세 가지 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지리적 분단을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정치적 분단과 민족적 분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치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지리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비극까지는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이제 전혀 상관없이 이제 일본이 항복을 어디다가 하느냐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지리적 분단의 결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항복을 저쪽 38선 이북은 소련군한테 하고 38선 이남은 이제 미군한테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항복을 받아갖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통일이 돼갖고 하나의 정부를 수립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기 이전에 각 남과 북이 각자가 뭘 했죠? 정권을 탄생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 이제 들어서 이제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제 영구적 분단 상태인 물론 전쟁은 휴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분단이 돼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늘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외치고 부르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분단이 된 계기가 바로 이 정치적 분단인데 정치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본이 항복을 하기 위해서 설정된 38도선의 지리적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그러니까 38선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국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정치적 분단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게 항복을 주체자들의 이념에 따라서 각자 나라의 정부가 수립이 됐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 38선 미만은 미군이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하나의 그 정부가 이념의 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38선 이북은 소련군의 항복을 하다 보니까 소련군의 이념인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됐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적 어떤 그 분단
이게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제 공산주의의 정부가 들어서고 하나의 자본주의의 정부가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구 고착을 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다. 정부 시기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38선이 나눠진 거는 단순했어요. 항복을 누구한테 하느냐, 즉 지리적 분단으로 끝났는데 정부가 수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고착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의 정치적 분단에 관해서 정부 수립 시기에 선후 문제를 놓고 그 책임과 정통성 시비가 엄청 많이 걸리는데, 지금도 이 정통성 시비, 누가 정부를 먼저 수립을 했느냐를 갖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정부 수립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부 형태의 수립은 북조선이 먼저 했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남한은 뭐 미군이 들어와서 점령군 형태로 들어와서 3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를 하고 48년도에 돼서야 이제 우리가 정부 형태로 주권을 가졌다 이러는데, 북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점령군이 아닌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해방군이라는 얘기는 뭐 들어와서 이제 뒤에 뭐 자세히 일자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바로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련군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수립은 더 늦었지만 실질적으로 주권은 더 먼저 가졌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이 우선이냐 주권을 갖는 게 우선이냐, 뭐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누가 먼저 정부를 수립을 했느냐, 이게 이제 이 정치적 분단의 책임론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해방군과 점령군의 논쟁이죠. 소련은 일찍 들어와서 정부 수립 후 바로 퇴각을 했고, 이게 실제 정부 수립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늘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합니다면 북조선에 공산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북조선에 공산당 없습니다. 북조선에는 노동당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부 형태의 이게 언제 수립이 돼갖고 하나의 주권을 가졌느냐, 뭐 이런 것들이지, 이런 논쟁의 하나의 대화의 문제점이 되는 거고, 미국은 9월 7일 날 입성 후 3년간 말 그대로 점령을 하다가 38도 이남 지역을 통치를 하다가 이제 48년도 5월 10일 날에 이제 최초로 주권을 주고, 완전한 주권 이양은 48년도 8월 15일 날에 이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북조선의 정부 수립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련군은 뭐 저는 잘 알죠.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45년 8월 8일 날에 선전 포고를 하고 8월 9일 날에 나진 선봉 지구까지 진입을 합니다. 8월 24일 날에는 평양까지 완전히 접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뭐 10일도 안 돼갖고 평양을 접수를 합니다. 이게 미군은 9월 달에 들어옵니다. 9월 9일 날에 이제 완전히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소련군은 8월 24일 날에 평양에 입성을 해서 북한 지역에 공산 정권을 세우는 작업을 치밀하게 추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8월 27일 날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익 인사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 지부를 같은 수의 좌익 우익 인사로 해갖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민정치위원회로 강제 개편을 하여 희화에 예속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0월 28일 날에 이제 북조선 5도 행정국을 정식적으로 발족을 시킵니다, 이 소련군은. 그리고 이제 공산 정권 수립의 의지를 천명을 하죠. 공산주의식의 어떤 이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국가를 만든다. 같은 해 이제 10월 13일 날에 이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에 이제 김일성을 처음으로 대중 앞에 이제 10월 달에 등장을 시키고, 그 이후에 민족주의 세력과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갖고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났던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을 차례대로 제거를 전부하고 12월에는 이 분국을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편을 합니다. 이때까지 소련군이 계속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이제 연말에 45년 연말에 들어서 이제 이미 당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군이 점령을 그냥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월 달에 들어서 46 2월 달에 이제 소련 당국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이제 주권을 이제 갖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늘 이제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발족을 시켜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가 소련으로부터 이미 주권을 이양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정치적 분단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래서 나오는 거고, 공산체제 단독 정권의 틀을 이제 마련을 이때 하고 본격적인 행정 조직을 갖춘 인민위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사실상 단독 정권이 이때 수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단독 정권 출범은 그에 앞선 토지개혁, 3월 8일 날에 이제 토지개혁을 하게 됩니다. 산업시설의 국유화를 전부 일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들은 경제계획의 추진 등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단독 정권 수립을 마지막 요식 절차로서 이제 47년도 11월 달에 소련 헌법을 모방한 헌법을 기초로 해갖고 48년 4월 달에 이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9월 9일 날에 공산 정권을 정식으로 출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이제 48년 9월 9일 날에 이제 정권이 탄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한의 이제 정부 수립은 뭐 여러분들 잘 알죠. 남한 지역에서도 미 군정당군 46년 2월 달에 그 자문기구로서 조선민주의원을 구성을 합니다. 조선민주의원 구성하고 12월 달에 이제 과도 입법의원으로 이제 이걸 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남한 지역의 좌익 세력은 격렬하게 이제 이걸 과도 입법의원을 개편하는 것을 이제 반대를 합니다. 왜? 과도 입법의원을 만들어 입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남북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좌익은 끝까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만드냐고요. 반대를 하고요. 46년도 11월 달에 이제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을 해갖고 미 군정청 시책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이제 등장을 해가서 투쟁을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한 지역의 이제 좌익 활동은 이렇다고, 우익 활동은 이제 민족 진영 인사들 사이에 뭐 상당한 의견 대립,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우익 중에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 세력과 이승만 세력이 같은 우익이지만은 뭐 엄청난 대립을 하게 되고, 소련의 기도를 간파한 이승만 중심의 우익 진영에서는 남한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반면에 이제 김규식, 김구 이런 분들의 인정 세력입니다. 이분들은 단독 정부는 무조건 안 된다. 이래서 영원히 민족 분단을 갖고 오고 진짜 정치적 분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어땠냐면, 미국과 소련은 그들이 이미 점령한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양보를 못하죠. 뭐 미국은 무조건 뭐 일본을 그 당시에 단독으로 다 먹고 이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남한이라도 반드시 쥐고 가야지만 이제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구소련 입장에서는 이제 옆에 있는 중국과 더불어서 이제 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 쪽까지를 이제 연계를 시켜서 이제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서 소집을 했지만은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제 47년 10월 달에 완전히 결렬돼 갖고 이제 깨지게 된다. 이때부터 이제 냉전 체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미소의 남한의 정부 수립에서 미소의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제 제안을 하죠. 미소 통일 정부를 미국 소련이. 이게 이제 미소 당초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 45년 10월 달에 모스크바 상상회의를 거쳐갖고 거기서 뭘 하죠? 지난 시간에 했죠. 예, 우리가 그 신탁 통치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죠. 과도 입법의원은 47년 1월 24일 신탁 통치 거부를 하고 한국 독립정부 수립을 지원하기로 이제 방침을 결정을 짓고요. 한국 문제는 유엔에 이제 회부를 시킵니다. 미국이 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설치와 한국 총선 실시에 대해서 결의를 채택을 하게 됨으로써 남한의 단독 정부, 남한의 단독으로 선거를 치르는 안을 유엔에서 결정을 본다 이렇게 보고요. 48년 뭐 1월 달에 동위원단 입국해갖고 소련을
얘기하는데 소련이 이제 이 입국하는 자체를 이제 거부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못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유엔 결의에 따른 이제 남북 단일 정부 구성은 이래서 실패를 하고 남한만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남한이 단독 정부를 만드는데 이제 결정을 짓죠.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협상에 의해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이제 북조선 노동당에 대해서 남북 정치 협상 회의를 하자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백번 김구하고 김규식은요. 그래서 이제 48년 4월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북한 공산주의자들 쟁여 앞에서 단일 정부 수립이 이제 무산이 되고요. 2월에 이제 유엔 결의에 의해서 선거 감시 가능 지역이 선포가 되고 한국 내에서만 이제 단독 선거를 치르는 걸로. 그래서 5월 10일 날에 이제 총선거가 실시가 되죠. 48년 5월 10일 날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우리 지금 7월 17일이 제헌절이잖아요. 이때에 이제 헌법이 이제 공포가 되고 8월 15일 날에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단의 이제 일지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영영이 이제 45년도 8월 15일 날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는데 그 1년 전에 이제 영영이 도의를 해갖고 동경이 변화가 온다. 이게 동경이 망한다. 일본이 망한다. 이렇게 대동한테 진다. 라고 알고 바로 와서 8월 10일 날에 44년도 얘기입니다. 뭘 만드냐?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이 있다가 8월 15일 날에 일본이 전쟁 종식을 선언을 하죠. 그럼으로써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우린 되고 이때에 조선 건국 동맹이 건중과 인민위원회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주리 함에서 9월 2일 날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는 요코하마 항해 정박 중에 미주리 함입니다. 45년 9월 6일 날에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영영에 의해서 선포를 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그런데 미 군정에 의해서 바로 해체가 되고 9월 7일 날에 이제 메가도 포고령 1호가 내려지게 되고, 이게 미국이 한국을 점령해갖고 직접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고령 제1호입니다. 그 이후에 45년 9월 8일 날에 이제 미 군정이 이제 인천 앞바다에 도착해서 9월 9일 날에 상륙을 해서, 조선 총독부에 들어와서, 그 다음 마지막 총독이 누구예요? 아베 노부유키죠. 아베 노부유키하고 하지 중장하고의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성조기가 올라가고 일장기가 내려오는 이런 사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이제 45년도 10월 10일 날에 조선공산당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발족이 돼갖고 조선공산당 창건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월 16일 날에 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치적으로 전국 운영 해방군이 물러가고 이때부터 이제 이 주권을 갖고 실제로 김일성이가 이 지배를 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조선인민위원회 설립이 46년도고요. 그 다음에 3월 8일 날에 이제 토지개혁이 이제 일어나갔고,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남한은 이제 5월 10일 날 총선이 있고, 제헌국회 탄생을 하고, 정부가 수립이 되고, 48년 9월 9일 날에 이제 공산당이 해체가 되고, 이제, 이 조선인민위원회 헌법 채택을 해서 이제 노동당이 49년도 6월 달에 이제 성립이 돼갖고, 이 노동당이 아직까지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하나의 일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했던 얘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정치적 분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예요? 아까 지리적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수차에 걸쳐 얘기하지만 항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어놓은 선이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각자가 정부를 수립을 함으로써 완전한 정치적 분단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정치적 분단이 다시 이제 민족적 분단, 완전한 분단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민족 분단의 배경은 일제의 항복에 대한 주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리적 분단이 아까 형선 때 얘기했고, 지리적 분단에 의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각자가 정부를 수립을 한반도 내에 2개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정치적 이념적 분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국제 질서가 냉전 체제가 이제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이런 체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각기 다른 이념에 따라서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 분단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이 발발함으로 해서 정치적 분단 상태에서 관계에서 각자 적으로 이때부터 간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적이 아니고 뭐였어? 정치 이념이 틀린, 지금 말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정치 이념이 틀린 관계였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적이 되는 거예요. 적. 같은 민족이. 적이 되면서 한국 전쟁 이후에 휴전 상태로 민족적 분열이 완전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념에 따라서 한쪽은 자본주의, 한쪽은 공산주의. 이후 각국의 유엔에 따로 가입을 함으로써 국가로서의 인정은 받았지만 동일 민족이 분열된 국가가 형성이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민족적 분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민족 분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전쟁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정치적 분단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원수지간은 아니었어요. 그때 뭐 이 38선을 통해서 많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뭐 지금 뭐 우리가 같은 남한 사회 속에서도 정치적 분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뭐 이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서로 생각하는 게 완전히 틀리잖아요. 완전히 틀리더라고 하더라도 이 한반도 내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점 없이 살고 있는데, 이게 총뿌리를 서로 겨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적이 되고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 지리적 분단이 정치적 분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정치적 분단이 다시 뭘로 이동을 한다? 이 정치적 분단이 민족적 분단이 돼갖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이런 분단이 바로 이 민족적 분단인데, 민족적 분단의 원인이 뭐예요? 이 원인은 전쟁입니다. 그러면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민족적 분단의 원인을 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다. 이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민족적 분단의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의 이제 발발 원인은 바로 이 에치슨 라인입니다. 이 에치슨 라인은, 이 에치슨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미 국무장관입니다. 에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방위선입니다. 극동방위선이라는 게 뭐예요? 이 당시에 미군이 우리 주둔했다고 했죠. 우리 이제 이 한반도에 이제 미군이 주둔을 했어요. 미군이 주둔을 하는데 48년도에 이 미군이 주둔하던 미군이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미군이 물러가면서 모든 미 군인이 다 물러갑니다. 다 물러가고 이 한반도에는 누구만 남냐면은 군사 고문단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이미 이제 한반도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빠져버린 상태에서 한국 전쟁이 안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미군이 없고 북에도 소련군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서 정치 이념이 다른 두 집단이 있으니까 이게 뭐 통일이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미군은 완전히 철수를 한 상태였는데, 이 에치슨이라고 하는 국무부 장관이 50년 1월 12일 날에 뭘 발표를 하니까 에치슨 9을 발표를 하는데, 이 에치슨 9은 한마디로 말하면 극동방위선이라고 그랬죠. 극동방위선, 말 그대로 극동지방에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이 어디까지를 방위를 해주느냐라고 하는 게 극동방위선이에요.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를 어디서 하니까 에치슨이 전 미국 신문 기자협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연설에서 처음 언급을 합니다. 아시아의 위기. 이런 연설에서 이제 뭐라고 발표를 하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외교 문제 해결의 중책을 수행한 에치슨은 스탈린과 마오쩌둥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서 태평양에서 미국이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알류산 열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알죠? 알류산 열도가 있고, 캄차카 반도고요. 이게 이제 소련이 이제 점하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이게 소련이 이제 다 점하고 북방 4개 섬을 포함한 쪽을 다 점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 홋카이도입니다. 일본을 포함하고 한국을 빼죠.
한일 해협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타이완, 대만입니다. 대만을 빼버리고 필리핀.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일본은 이제 보니까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이 영토적 야심을 엄청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과 이 소련이라고 하는 건 2차 세계대전에 어떤 거에서 같은 편이었어요.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었는데 이 스탈린과 이 엄청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전쟁이 극동지방에 일어난다면 우리 미국은 이 극동지방 이까지만 방어를 할 거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 극동 방위선입니다. 그래서 방위선 바깥에 이제 우리 한국과 타이완, 대만이죠. 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공격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게 이제 우리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렇게 봤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뭐 보릿고개도 못 넘기고 엄청 가난한 시절이었고 뭐 수풍발전소에도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우리는 전기도 없는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미 우리는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김일성은 뭘 했어요? 소련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에치슨 라인을 다 그어버리니까 김일성이가 봤을 때 오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스탈린한테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극동 방위선을 펼쳤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미군은 절대 개입을 안 합니다. 왜? 극동 방위선을 일로 그었기 때문에 이쪽은 방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갖고 이게 1월 12일 날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6월 25일 날에 6개월, 5개월 있다가 뭘 하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에치슨은 이 연설로 공화당으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한국을 빼놨다라고 하는 게 불과 뭐 1, 2년 전만 해도 한국을 뭘 했어요? 점령군으로 들어가서 메가다 포고령 1호에서 우리를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고 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이게 에치슨이 있다가 이게 뭐 빼버린다 이러니까 공화당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이 대아시아 정책의 군사 전략상 도서방위선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확인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에치슨 라인은 굳어져 버렸고 아까 얘기대로 이런 어떤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다 보니까 1월 12일 날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들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아까 그냥 이념이 다른 정치 집단이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 정부는 어떤 측면에는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 정도의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적이 되는 거고 적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완전히 이제 이 민족적 분단이 일어나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게 이제 바로 이제 민족적 분단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이제 지리적 분단과 정치적 분단 그리고 이 민족적 분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분단의 역사는 너무나 아픈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휴전 상태인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분단이 돼가고 물론 뭐 내전이 있는 나라는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분단이 돼갖고 두 정부가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원수처럼 돼갖고 남보다 못한 관계가 돼 있는 이런 데는 우리 한반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통일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이 민족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체제 속에서 만들어지고 나온 어떤 냉전 체제의 산물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걸 극복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여러분들의 통일로 나가는데 모든 국력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언어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뭐예요? 동일한 문화권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향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